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하는 데일리 힌트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섹터별로 또 전체 시장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매일매일이 캐주얼한 의상으로 네. 아주 보기 편하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여의도에 그런 좀 변화의 움직임들이 좀 있긴 있는 네, 모양이에요. 저희 회사도 자유복장인데요. 물론 이제 정장을 입어야 되는 자리도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창의적인 사고와 좀 이런 아이디어를 축출하는 데에서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투자에서도 너무 틀에 박힌 그런 생각 말고 마치 옷도 편하게 입듯이 창의적으로 신선하게 한번 입어보자. 근데 뭐 하나 꼭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완급을 조절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느슨해졌다 싶었을 때는 양복 좀 입고 다시 또 좀 글 좀 써야 되겠다 싶을 때는 자유복장을 하고 좀 균형감을 찾는 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전체 시장 조망 한번 좀 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코스피는 6포인트 하락 출발로 시작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선물 매수 출발했고요. 기관은 코스닥과 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장 시작부터는 지난주 낙폭이 컸던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일부 나오면서 코스닥은 낙폭을 축소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4월 S&P 제조 PMI 50.4로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어닝 시즌과 그리고 5월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계속 지속됐고요. 2차전지 소재주도 헝가리 공장 착공 소식에 에코프로 강세를 제외하고는 재차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도시가스 테마를 비롯한 개별주 급락세로 한가 종목 증가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또 위축되기 시작했고요. 업종별로는 운수장비, 철강금속, 기계 등의 방산주의 감사 속에 전기가스업, 의료종밀, 보험 등의 업종이 약세였습니다. 하한가도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들면서 외국인 현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는데 오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수급 이슈입니다. 그렇죠. 특정 창구를 통한 CFD 매물 출회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련해서 뭐 세부 추정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제한적이고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가 원인이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신용융자 잔고는 20조 3천억,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만 해도 10조 5천억으로 각각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0조 원과 20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연초부터 2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순매수 금액이 6조 1,300억 그리고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 대비 58.6%니까 투자의 절반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샀다는 겁니다. 작년 6월 신용부담에 따른 수급 변동성을 겪으면서 당시 가장 시장 가격 조정을 발생을 시켰고요. 근본에도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면서 수급의 후폭풍은 다소 좀 시장에서 경계해야 될 요인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신용 관련된 이슈는 지난주 후반에 제가 마감 시간 때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원화 약세 지속 속에 위안화 약세까지 가해지면서 1,330원 중반대로 상향을 했고요. 업종별로는 운수장비가 강세였는데 역시 방산주가 부각되면서 업종 내에서 현대 로템이 장중 9%대까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냈고요. HT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고 섬유의복은 보합권 유지가 됐습니다. 이외 업종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특히 전기가스업이 가장 부진하면서 삼천리와 서울가스 등이 각각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아주 오랫동안 신고가로 계속 시장에 조정 없이 올라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하한가에 들어갔다 볼 수 있겠고요. 포스코 퓨처엠 약세에 비금속 광물이 하락했고 건설업, 운수창고도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세에 코스피 대비 낙폭을 확대했는데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빠졌죠. 업종별로는 SM과 YG 엔터테인먼트 등의 상승 영향에 오락문화는 강세 보인 반면 유통과 IT 부품, IT 하드웨어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CFD 계좌라는 게 예를 들어 뭐 3만 원에서 3만 1천 원이 되면 원래는 이제 내가 3만 원짜리 주식 가지려면 3만 원이 있어야 되고 3만 1천 원이 되면 이제 그렇게 1천 원을 먹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차액만큼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돈 내거나 하는 그런 계좌인 거죠, CFD 그렇죠. 계좌가.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네, 그 굉장히 그 레버리지 효과가 아주 큰. 그렇죠. 아주 큰 상품이고요. 근데 사실 뭐 오늘 이 이슈가 사실은 가장 큰데 오늘 시장에서 그렇죠. 오늘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한 종목들이 뭐 삼천리라든지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등등 뭐 여러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네. 지금 추론만 있지 네. 정확하게 뭔가를 밝혀낼 수는 없어요.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매물이 쏟아진 건지 아니면 공매도인지 이거는 추론만 가능하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파악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특정 특정한 어떤 창구를 통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CFD 거는 물량까지는 확실하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팩트라고 볼 수는 있고 이제 정황만 놓고 보면 지난주부터 신용잔고 추이가 꽤 높다. 그리고 뭐 어느 대형사에서는 이제 신규 그 신용공여를 중단한다. 이런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네,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급이 약간 목에 차 있는 시점에 이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수급에 기인한 변동성 확대를 조금 주의해 둘 필요가 있겠죠. 네, 마침 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영 부장님께서 그 신용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 상태를 좀 짚어주시기도 네, 했었죠. 지난주 후반에 제가 네. 데이터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문제가 지금 좀 오늘 약간 터진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뭐 아직 확실한 거야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또 종목들 보면은 한 1, 2년 동안 조정 한 번 없이 계속 올랐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팔자 나오기도 할 만한 자리죠. 주가 빠진 것도 전혀 아랑곳 것도 없이 계속 올랐던 종목들이니까. 네네네. 뭐 삼천리 같은 경우도 3배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한번 빠지는 것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마침 이제 오늘 특정 창구를 통해서 비슷한 종목들이 뭐 우수수 다 쏟아졌다 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연계돼서 뭐 이게 뭐 한 사람 물량인지 아니면 뭐 연계된 그냥 뭐 심리적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리짐작해서 말씀드린 것은 맞지 않을까 하고요. 네. 여튼 뭐 그런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또 수급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겹치는 거니까 그건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섹터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칠레가 리튬 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좀 전해드렸는데 관련 뉴스를 이 리튬 관련된 주식들이 좀 왔다 갔다 했겠군요. 네, 뭐 지난해 3월 취임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부터 리튬 생산을 위한 국영 기업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 게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렇게 됩니다. 이 산업이 모조리 국유화됐다 볼 수 있습니다. 칠레에서도 국영회사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거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대통령이 아주 다수당의 대통령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고요. 보리치 대통령 올해 하반기 입법부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할 방침인데 아마 승인이 좀 안 되는 분위기로 가다 보면 칠레가 글로벌리 차지하고 있는 리튬 생산량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좀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로 그간 약세를 보였던 리튬 선물 가격이 중국 우시 스테인레스 간 거래소 선물 시장에서 하루 새 11%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광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은 산업부와 산하기관 광업공단 이쪽에서 어렵네요. 네. 18일부터 21일까지 민간 합동 핵심 광물 사업 조사단을 파견해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핵심 광물 확보 정쟁에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원자재법 같은 경우도 한국의 현지 진출 때 중국을 비롯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도록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산업부가 올 2월 민간 기업 주도의 해외 자원 활성화를 포함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금 광물 확보 전략에 낮추어 있죠. 그래서 일부 이제 지금 어제 리튬 관련된 국유화 선언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칠레 쪽에서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급락을 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도 올라왔고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뭐 GN1 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또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일부 또 리튬 관련주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좀 엇갈리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뭐 각 국가들의 리튬 국유화 선언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자원 관련된 민족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리튬 워낙 이제 뭐 2차 전지의 핵심 광물이기도 하니까 뭐 관심들도 좀 많고 특히 이거 국유화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뭐냐 하는데 일단 미국의 그 회사 이름 뭐죠? 하여튼 그 회사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고 나머지 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거란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은 어땠습니까? 네, 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뭐 코멘트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서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발끈하고 이 분위기가 좀 그런데요. 우크라이나가 또한 최근에 정부가 서방에 기존보다 10배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더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뭐 무기 달라 계속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동맹국들에게 국내 총생산의 1%를 지출해 달라고까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자국의 전쟁인데 자꾸 이제 서방에다가 무기 달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GDP의 1%요? 예. 국내 총생산의 1%까지 지출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 그러니까 원래 나토들은 기본적으로 한 2% 정도까지는 그 무기 관련된 그 정부 예산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국가들이 되게 많죠, 대부분들이.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동맹국들에게 국내 총생산의 1%까지 무기 지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네. 물론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의 뭐 동맹들이야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무리해 그렇죠. 보이는 요구긴 하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보면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달라고 하는 식이니까 되게 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더 끌겠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그 미국 국빈 방문 앞두고 이제 뭐 중국 러시아 외교적 긴장도 계속 고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과도 지금 좀 불편하고 러시아하고도 좀 불편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관련해서 무기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와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이렇게 변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황에 맞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뭐 의지를 조금 나타내면서 약간 좀 뭐랄까 완화된 어떤 코멘트를 좀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약간 조금 한 발 물러서는 약간 완화된 어떤 코멘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을 받았던 외국인 카지노나 항공 면세 화장품 관련주도 제2의 사태 보복에 대한 뭐 상황이 우려되면서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방산업종은 여전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이제는 관련 주목도가 되게 떨어졌었고 종목들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긴장감이 네. 높아지면서 재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산업종은 올해 상반기에 폴란드 2차 실행 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레드백 장갑차 사업이라든지 루마니아 전차 수주 그리고 사우디의 비호 복합이나 총궁2 수주 등의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여전히 있습니다. 향후 수주 성과에 따라서 뭐 작년 방산업종 전체 수주 금액의 17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2의 모멘텀이 올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유럽 각국의 국방기 증액 공헌 규모인데요. 이 보면은 나라마다 GDP 대비 1.5%, GDP 대비 2% 이렇게 목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마다 쭉 나와 있으면 대부분 보면은 GDP 대비 2% 정도에 맞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토의 권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맞춘 국가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 대부분 다 GDP 대비 2.5% 이상 맞춘 게 지금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맞췄네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도 GDP 대비 2.52%를 22년에 맞췄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약 0.1% 증액하는데 22년도에 맞추었고, 그다음에 뭐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3에서 2.5% 정도 올해 맞추겠다는데 대부분 GDP 대비 2%는 나토의 공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못 맞춘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토 관련된 2%대의 어떤 공고 상황을 맞추려면 증액을 할 수밖에 없죠. 국방비를. 그런 부분에서는 유럽 쪽이 한국의 어떤 좋은 무기 수출 대상 국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이투자 정권에서는 또 보고서를 통해서 신냉정 체제로 인한 안보 무기의 블록화로 K방산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때문에 이제 세계 국방기 규모와 무기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무기 수출 금액 대비해서 2018년부터
가지의 무기 수출 금액의 국가별 상승률과 하락률인데 오른쪽에 있을수록 상승이 높고요. 왼쪽에 있으면 하락하는 한 겁니다. 그래서 17년에서 21년 사이를 비교했을 때 가운데 선을 놓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혹시 이제 무기 수출 금액이 훨씬 많이 증가했던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증감률로 보면 대한민국, 한국이 가장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 외에도 뭐 프랑스나 수출 금액이 그렇죠. 네. 예, 이탈리아, 뭐 프랑스도 잘했지만 대한민국이 증가율이 가장 높게 수출을 많이 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오히려 이제 좀 무기 수출을 오히려 이제 많이 못한 예전보다 많이 못한 쪽은 러시아나 중국, 독일, 영국, 뭐 스페인, 이스라엘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미국과 뭐 프랑스, 이탈리아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 금액 상승률이 굉장히 가장 높은 국가로 되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작년에 170억 달러를 올해 넘어설 수 있는 수출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들이 올라간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언론에 따르면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방산 누적 수출 금액은 601억 2천만 달러, 하나로 79조 1544억 기록했는데 올해 초에 카이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더하면 누적 수주 잔고는 이미 80조 원에 진입했다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누적 수출액이 100조 원까지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올해 방산 수출액을 200억 달러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방위사업청의 이제 목표치인데요. 이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뭐 40억 달러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2020년까지도 40억 달러가 안 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적 수출, 방산 수출액. 한국의 방산 수출 금액인가요? 연도별로? 네네. 그 23년도가 지금 200억 달러까지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상당히 최근에 한 2, 3년간의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K방산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실적까지 좀 겸비가 되면서 다소 좀 몇 달 동안 누그러졌던 방산 섹터가 새롭게 상반기에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던 모멘텀과 함께 최근에 약간 러시아와의 어떤 갈등 관계, 한국과 러시아와의 약간의 갈등 관계가 긴장 관계가 방산업종에 또다시 이제 좀 초점을 맞췄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나타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현대로템이 상향되면서 또 긍정적인 효과까지 이루어졌다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랐고요. 다만 이제 모든 그 방산업종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그렇기도 하고 현대로템은 다소 조금은 오버슈팅이 일단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달고 신고가에서 좀 경신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는 점도 약간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경계해야 될 이슈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저게 저렇게 한번 훅 숫자가 올라가면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무기 관련된 게 결국은 이제 유럽 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GDP 대비 2%를 정말 이제 방위 산업의 어떤 증액을 지출을 하느냐의 문제에 달렸고요. 뭐 또 미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비싸니까 호환이 되는 한국 그 무기들이 상당히 괜찮다. 네, 뭐그 점은 가성비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얼만큼 유럽 쪽에서 그만큼 증액을 하고 실제 방산에 관련된 GDP 대비 금액을 지출하느냐의 문제겠죠. 다만 이제 유럽 시장은 상당히 좋은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그런 것 있나요? 그러니까 방산 쪽이 잘 되면 네네. 나머지 수출이 좀 잘 안 되는 서로 왜냐면 이제 결국 방산이 잘 된다는 얘기는 긴장감이 국제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일 텐데 뭐 실제 그런 부분도 있죠.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뭐 안보 문제는 이게 또 아주 단기적으로 볼 문제는 또 아니다 보니까 한 번 또 쓰기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네네네. 부분이기도 하죠. 자, 하여튼 오늘 방산 관련해서는 뭐 대체로 재밌네요.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요. 다음 섹터 어디 가봅니까? 네, 비료 곡물 관련된 쪽이 여전히 계속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곡물협정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러시아 쪽에서 약간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동 경로로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해 2월 달에 이제 그 생산된 곡물의 이동 경로에 대한 흑해항로로 봉쇄가 됐고 새 곡물 가격이 급등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제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연장된 뒤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연장 기간 이견 차이로 재연장이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자국산 곡물 등이 흑해로 원활하게 수출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도 염두하고 있다. 약간 이것도 좀 억지를 부린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곡물 협정은 다음 달 18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곡물이나 사료, 비료 이런 쪽에 관련된 가격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네네네. 부의장이 이 전일 G7이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전면적인 수출 금지에 나서면은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종료로 맞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약간 그 기대감 아니죠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뭐 한일 샤로나 뭐 대주산업 누보 조비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뭐 당장 내일 당장 이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긴장이 지속되면 계속 대치 상태로 좀 일정 기간 가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곡물 비료 쪽 살펴봤고요. 다음은 뭐 에너지 관련입니까? 네. 미국이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 추진을 한다는 소식에 관련들이 올랐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뉴욕타임즈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환경보호국이 제출한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 기사입니다. 이 미국 내 전력 생산 가운데 화력발전소 비율은 60%나 된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스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의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현재 미국 내 3,400개 정도 되는 화력발전소 가운데 20개 정도만 사용하는 탄소 포집 장치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이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규칙은 기존의 석탄, 가스 발전소를 포함해서 모든 화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제로에 가깝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 규칙이 시작되면 기존 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연방 정부의 첫 조치가 된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석탄과 가스 화력 발전 업계와 공화당이 또 반발이 또 굉장히 거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등을 통해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기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화력발전 탄소 배출 첫 규제 때문에 이게 행정명령이긴 하지만 이번 규제는 단기적으로 정책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이제 코멘트를 냈습니다. IRA 풍력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급이 24년 말까지 보너스 규정 도입으로 착공이 급증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2000년 수준의 운영기간에 20년 수준의 운영기간에 도달하는 석탄, 천연가스 발전 사업자들이 IRA 보조금으로 풍력 태양광으로 전환을 고려 중인데 배출 규제까지 도입이 되면은 전환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고요. 특히 이제 발전 비중이 늘면은 천연가스 발전의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IRA 입법화와 탄소 배출 규제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황금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좀 아주 긍정적인 유진투자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온실가스나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이야기됐던 뭐 KC코트렐이나 에코프로,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이런 쪽도 올랐고요.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도 좋았고 그다음에 수소차, 연료전지, 충전소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에너지. 그 다음은 또 어느 섹터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자동차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네.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뭐 만도라든지 현대 위아 등등을 포함한 부품주도 좋았는데요. 25일, 26일 양일에 걸쳐서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뭐 IFRS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된 2011년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고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상당히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의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네.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현대차가 중국에서의 부진을 인도에서 만회하면서 5년 뒤에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전해진다는데 이걸 근거를 찾아보려 했더니 어디서 나온지는 리포트는 나오진 않습니다. 글로벌 1위. 예, 뉴스에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어디서 근거가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전망도 있다고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5년 뒤에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가 된다. 거기 뭐 저도 뭐 비슷한 기사를 좀 본 것 같은데 네. 이제 대수 기준으로 아마 인도 쪽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좀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인도는 지금 현재 전체 국민들 가운데 자동차 소유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비교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어쨌든 사람들이 차를 살 테고 네. 그때 이제 현대차가 도요타를 넘어서는 그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기대를 아마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인도 자동차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면 25년 기준 95만 대 정도 판매량까지 올라올 거로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를 통해 기존 국내와 미국 시장 중심의 시장이 다각화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관측을 하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인도 시장의 성장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나 부품주의 향후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라 보는데 이제 최근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질적 성장이 되게 좋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UV나 그다음에 비싼 전기차를 많이 팔면서 대수는 줄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 간의 믹스 개선 때문에 올라왔는데 대당 판매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근데 올해부터는 현대기아가 물량을 많이 늘리겠다고 일단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품주가 좋아지는 환경이 분명히 맞고요. 전기차 전환 때문에 간다면 공장을 짓게 된다면 현대위아 같은 공장을 짓는 쪽에 수혜를 받는 쪽과 만도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앞서 어떤 부품주들의 어떤 그 성장이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갈 걸로 보이고요. HL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 나오면서 북미 EV 업체 생산 증대로 1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HL 만도가 기록하면서 오늘 만도도 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보다도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쪽의 점유율이 13%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전기차에 민감한 주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건데요. 지금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이 59.6%, 절대 수준은 아직은 높긴 합니다만 지난해 연간 점유율이 72.7% 비교하면은 13.1%나 급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이후에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테슬라가 기록한 가장 낮은 점유율인데 그러면 어디가 더 올라왔냐? 기아, 폭스바겐, GM 등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일단 같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통신 관련된 기사 언급을 띄워주시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이드 통신에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렇게 마켓 쉐어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사가 나왔고요. 또한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제 전통 자동차 진영의 반격이라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1분기 영업이익률이 14.8%로 굉장히 이익체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14.8%요? 예,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아마 19% 정도 되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빠져서 이제 뭐 10% 초반 정도의 이익률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테슬라는 상당히 높은 이익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익률을 어느 정도 이제 구가하면서 가격 인하를 더 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전통 자동차 업체들도 이미 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테슬라하고 전통 자동차 업체하고 이익률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까지 지금 갭이 굉장히 좁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자동차 업체 특성상 제한적인 하락 정책을 사용하면서 당분간 고마진율이 흐름이 예상되니까 결국은 전통 자동차 쪽도 반격이 시작됐다고 이제 다울투자증권에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세그멘트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네. 라인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일반적인 어떤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모델을 많이 다양화내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볼륨 증가,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EU, 그러니까 EV 관련된 전략도 부각이 되니까 전기차도 이제 결국은 많이 낼 거라는 겁니다. 네네. 여기에 따라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결국은 독일이나 유럽 쪽에 높은 매출 노출도가 있는 종목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다울투자증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만큼 지금 테슬라 쪽이 좀 주춤하면서 전통 어떤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온 것에 대한 분석들이 다 하고 있고 결국은 올해는 볼륨 증가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고 본다면 부품사들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뭐 이른바 전통의 강호들 뭐 그런 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하면서 테슬라 입지가 좀 좁아지는 거 아닌가 싶긴 맞아요. 한데 마케팅 측면에서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네. 뭐 사실 전기차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저도 그냥 그 온라인 그 포털 사이트에 광고 같은 거 뜨잖아요. 네. 자동차 보다가 보니까 그 디스커버리였던가요?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에서 무이자 할부를 한다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무이자 할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뭐 늘상 할 수 있죠, 사실 그런 거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무이자 할부? 이게 사실 지금과 같이 대출 금리가 높은 시장에서 그런 마케팅이 시작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요즘 같은 고금리의 무이자 할부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네.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뭔가
어떤 마케팅에 대한 그 상황이 치열해져 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뭡니까 이제 자동차를 보통 예전에 이제 한 대 새 모델 막 이렇게 만들려면 네네. 보통 뭐 개발비가 한 5, 6천억씩 뭐 이렇게 들더라고요. 5, 6천억씩 들고 항상 이제 자동차가 디스카운트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익률이 낮아서였거든요. 맨날 뭐 한 6에서 8% 나오면은 그냥 선방한다 정도였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 자리 숫자가 나오는 걸로 바뀌면 자동차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갑자기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영업이익률에 대한 변화를 상당히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자동차 전통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또 어떤 반격들을 하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섹터 가보겠습니다. 네, 뭐 중국하고 지금 또 저희가 좀 첨예하게 뭐 이야기들이 오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불에 탈 것이다 뭐 이런 중국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약간 격양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히토리오 관련된 또 이제 불거지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다소 좀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약간 싸움을 하면 뭐 언론 플레이를 하면 히토리오가 잠깐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지금의 경우는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이제 다이렉트로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뭐 서로 이제 뭐 대사를 불초치해서 이렇게 좀 약간 항의도 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때와 분위기하고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쪽도 이제 아까 G7이 뭔가를 하면은 어떤 뭐 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반격을 할 수도 있고 중국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히토리오, 뭐 네오디듐 그리고 이제 사마륨 코발트 이런 쪽에 관련된 연구자석 제조 기술과 관련된 수출 제한 통제 이런 것들이 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소수였나요? 그때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오버랩이 잠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토리오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90%에 가까운 뭐 중국의 어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점유율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공급망을 뒤열겠다는 의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1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최근에 마무리했다고 알려집니다. 중국 쪽에서 히토리오 무기 수출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현재 시행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히토리 관련된 정책을 중국 쪽에서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돌면서 다소 좀 히토리 관련된 쪽도 오늘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 뭐 중동은 석유 나와, 저 어디 북해 가스 나와, 미국은 뭐 석유 가스 다 나와, 남미는 뭐 무슨 리튬 많이 나와. 우리는 뭐 좀 없나요? 인적 자원이 계속 인적 자원이 어디가? 열심히 일하는 뭐 이렇게 인적 없어. 자원. 뭐 뛰어난 뭐 아이브도 있고 네. 뛰어난 뭐 그럼요. 세븐틴도 있고 BTS도 있고 뭐 뛰어난 있지 BTS도 않습니까? 있고 뭐. 인적 자원이 무기죠. 자원이 없으니까 인적 자원은 어떻게든 해보는 것 같긴 한데. 좀 있으면 이제 오징어 게임 2 나올 거지 않습니까? 시즌 2. 네. 빡세요. 그거는 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애 안 낳잖아요, 근데 이제 인적 자원도 이제 점점 말라가는 것 같은데. 야, 네. 하여튼 부러운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그 한국 정부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소식 등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빠졌습니다. 이게 그 언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킨 내용이 담긴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늘 0시 관부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2019년 9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다시 이름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일본 내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소식 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산화를 이제 주도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다소 좀 거꾸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하락세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나온답니다. 욕이 나온다. 네. 욕이 나온다. 그렇군요. 네. 블랙핑크 무기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하긴 뭐 블랙핑크 수출 막으면 다들 답답해 죽겠죠 뭐. 자 그리고 어디 섹터 또 가볼까요? 네, 2차전지가 역시 2차전지. 좋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코프로는 오늘 이제 관련된 헝가리 쪽에 이제 어떤
그 공장 착공 소식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혼자만 상당히 강했고요. 다른 종목들은 에코프로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오장 되면서 힘을 못 받고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역시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 지난주에도 장 후반에 유진투자증권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좀 부러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죠.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중국 전기차 수출이 1분기에 3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7%나 급증하면서 2023년 약 180만 대 이상 수출을 예상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로컬에서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유럽 등을 포함한 수출 쪽도 상당히 뭔가 지표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중국 업체들의 유럽과 이머징 국가의 전기차 시장 잠식이 본격화되며 배터리와 소재 업체들의 현지 진출까지 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관련해서 최근 K배터리 관련된 일부 소재 업체들이 차별화된 주가 상승이 미국과 유럽 시장을 안전하게 점유한다는 가정하에 정당화될 수 있는데 조금은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을 균형 있게 좀 더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약간 보수적인 코멘트를 한 거죠. 이 관련해서 이제 고션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때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중국의 고션, 미시간 양극재, 음극재 공장 건설에 대해서 미시간주가 보조금을 승인한 것이 보도된 데 이어서 또다시 동시에 미국 재무부의 해외업체의 미국 내 투자의 적격성 심사를 하는 CFIUS가 고션의 투자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리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인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거를 거죠. 재무부에서 진행을 했다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진투자증권은 결국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그린라이트를 준 거다라고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린 산업 정책이 자국 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오히려 실용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절대적인 열의 사업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도 기술을 받아들이는 기조로 약간 조정을 된 것이 아니냐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 쪽 국내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의 공장이 포드와 테슬라가 추진 중인 LFP 배터리 공장향 양극재, 음극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미국 내 다른 배터리 업체들이 LFP를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총 투자가 24억 달러로 15만 톤 양극재, 5만 톤의 음극재 생산을 목표로 하는데 단일 공장으로서는 글로벌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작년 10월에 이제 고시원은 이미 이제 투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었지만은 아무튼 제한적인 방식으로라도 뭐 중국의 LFP 또는 어떤 뭐 관련된 배터리가 미국으로 건너간다면 K 배터리에게는 다소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는데 그 사진이 이제 다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폭스 뉴스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차이니즈 중국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용인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미국 현지에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조금은 부정적인 뉴스화 된 겁니다. 전형적인 약간 밑밥 던지기 아닌가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중국 회사들 그렇게 제재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요. 뭐 결국은 뭐 괜히 우리 대통령 만날 때쯤 돼서 이런 거 하나 쑥 던져놓는 거잖아요. 아 또 약간 예. 네. 협상 카드로 던져놓고 나서 얘기해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그냥 저는 약간 이런 거 차라리 협상이면 그나마 낫겠는데 진짜. 근데 워낙 미국 영화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재무부에서 뭔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국과 더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중국 카드를 이렇게 쓱 디밀면서 니네가 뭐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중국 거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야. 이제 뭐 좀 이따 말씀드릴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상당히 미국이 아주 영악하게 지금 뭔가를 전략을 우리나라에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스닥과 2차 전지 랠리 속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약 10개월 만에 20조 원을 넘어섰는데 대부분 2차 전지 주가 상승률이 크면서 관련된 쪽으로 많이 몰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올려놓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5월에 조정의 타겟이 만약에 된다면은 아마 이 부분도 하락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는 리스크도 지금 잠재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이제 2차 전지 전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테슬라 1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인 글로벌 전기차 판매 데이터는 상당히 양호했다면서 미국이 3월이 전년비 38% 증가, 중국이 전년비 22% 증가, 유럽 3개국이 독일, 프랑스, 영국 합산이 전년비 14%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 사진이 미국 전기차 판매량 추이인데요. 이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일단 월간 단위로 보실 때는 1, 2, 3월 보셨을 때 계속 올라가는 전기차 판매량 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추이도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1월 달에 확 줄었다가 계속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판매량이 보이고요. 네. 세 번째 보시면 유럽의 주요 3개국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차 판매량 추이도 1, 2, 3월 달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상승세가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연초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했던 배터리 셀 메이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나 LG 엔솔 같은 경우에 환율 상승이나 AMPC 효과로 실적 추정 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배터리 셀 메이커는 비중 확대를 공고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아, 이게 근데 확실히 뭐 늘어나기야 하겠습니다만 그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뭐 작년이랑 올해 1분기 비교해도 별로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는 느낌은 좀 안 들긴 하네요. 이제 중국 시장은 작년에 이미 30%를 넘겼죠. 작년에 워낙 이제 많이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원래 중국이 생각했던 전체 전기차 시장 30% 목표는 2030년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30%를 훨씬 더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는 중국 내에서 성장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튬 가격도 그래서 좀 빠질 수도 있고 LFP 네. 배터리도 뭐 재고가 많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것들이 로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제 줄어드니까 성장률은 대폭 꺾일 겁니다. 중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유럽이나 딴 데로 이제 수출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중국 업체가 유럽이나 딴 쪽으로 수출 정말 많이 해버리면 네. 한국에는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한국의 어떤 뭐 기술력이 명확하다면은 유럽 시장을 우리가 또 단단하게 지킨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네.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중국 내 성장률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북미라든지 유럽 쪽은 성장을 할 겁니다. 네, 미국은 네. 워낙 지금 아직은 전기차 지급률이 낮기 때문에 성장을 가장 많이 할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끝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쪽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이 중국이 미국 반도체 그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한국 반도체가 그 공백을 메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무슨 뜻인가요? 중국 쪽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 수요를 뭔가가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론 물량을. 중국에 팔지 말아라. 네,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 물량을 니네들이 메꾸지 마라. 이 이야기를 미국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보면 아까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건가요? 뭐 한국 쪽에다 제안을 한 거겠죠. 한국 누구?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한국에게? 네, 그렇다고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게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이가 예, 없네요. 그게 이제 외신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미국이 사우스 코리아에게 이렇게 not to fear, 메꾸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외신 보도에 따라서 나왔는데 백악관이 이야기했다면 뭐 한국 정부에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참으로 이번 방미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고 나올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결국은 상당히 좀 국내 반도체 업체에게는 이게 그 미국이 대중국 안보에 대한 그 인도 태평양 쪽에 관련된 우방국과 협력을 해왔지만은 경제적 견제에 우방의 기업 참여까지 요청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정부가 아마 외교부 쪽에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반도체 파는 거는 반도체 회사에서 뭐든지 결정을 하는데 왜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에다는 이제 중국에 보내지 마라 하고, 그러면 네. 이제 중국이 수요가 있을 테니까 중국이 어디서 이제 찾으려고 할 텐데 거기에다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팔지 못하도록 하라 뭐 이런 이야기니까 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예.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엔 선을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업황 자체는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분석 코멘트를 냈는데요. 구체적인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액션과 제재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메모리 동맹 기조를 재확인의 의미가 좀 커 보인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팔지 마라 이렇게 뭐 제재를 가하겠다 이건 아니고. 우리 같은 팀이다. 예, 뭔가 동맹 기조를 재확인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커 보인다 코멘트를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의 규모를 지금 단정할 수 없지만 아쉽게도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히 아닌 건 맞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중국향 익스포즈가 큰 국내 반도체 장비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게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자급을 위한 설비 투자가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장비를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ASML의 넌 EUV 수주 장구 중에 45%가 중국향인데 그런데 반도체 장비의 제재 범위도 확대되거나 강해질 수 않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램 리서치의 콜에서 예상보다 넓은 범위의 장비가 대중 수출 허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램 리서치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장비사에게 기회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미국과 중국 열심히 싸우는데 진짜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우리만 지금 여기저기서 얻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도 자료 쓰기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딱 이 퇴근길 라이브에서 박근영 부장님의 이런 그 마감 시황이나 내용들 쭉 정리할 때 산업하고 기업 이름이 많아지면은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나라 이름이 많이 나오는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차 이럴 때는 조금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결론적으로 조금씩 보이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뭐 도저히 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그렇죠. 이제 자꾸 사실 뭐 벌어지니까. 스토리만 많고 사실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투자 애들을 축자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 와중에서도 하여튼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좀 됐고요. 네. 부장님은 내일 저녁에 다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